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세계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지만 이란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공습에 나서면서 두바이, 카타르 등에 살고 있는 친지들을 걱정하는 모습 많이 봅니다. 가족 친지가 살고 있는 한 더 이상 다른 나라가 아니지요.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당장 환율이 오르고 유가가 치솟고 증시가 출렁거립니다. 고공행진을 하면서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투자자들이 서둘러 매도에 나서면서 주식시장이 움츠러들고 자칫 가까스로 살아나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안 된다 얘기하는 것이죠. 트럼프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면서 이란전의 장기화 가능성까지 비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의 역량과 우리 국민의 저력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봄철 보양식이죠. 도다리 쑥국 정말 드셔보시면 봄을 확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도다리 쑥국 드시고 봄을 제대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다리 살도 아주 튼실하고 쑥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딱 국물 한번 떠먹는 순간 하는 소리가 제대로 나올 겁니다. 매년 봄마다 정어리몰 베스트셀러 상품인데 이번에도 잘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먹어봤어요. 너무 좋아요. 신선한 재료 간편한 포장 바로 드실 수 있는 산지 직송 도다리 쑥국 강추합니다. 소 총 한 3, 4인분 돼요. 가족들 다 드시기 좋은데 그걸 25,900원에 무료 배송이니까 자 오늘 이제 연휴도 끝나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소문으로 더 많이 알려진 스미브 염색 샴푸 염색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입니다. 모발이나 두피에 손상을 안 주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사용하면 염색 끝입니다. 정어리몰이 최저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25,900원에 무료 배송.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준비해서 드리는 제품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염색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이 여러분들 사랑을 받는 그런 쇼핑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입니다. 옛날에는요. 설날보다 대보름을 더 크게 쳤다고 하더라고요. 음력이라고 하는 게 달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달이 꽉 차 있는 정월 대보름이 설보다 더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서 대보름을 아주 중하게 여기고 그때 또 잡곡밥도 오곡밥 해 먹고 또 부럼이라고 먹지 않습니까? 호두, 잣, 땅콩 뭐 이런 견과류들. 왜 부럼을 먹을까요? 옛날에는 부스럼병이 많았죠. 아무래도 영양이 부족하면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임금님들도 부스럼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 견과류를 먹으면 부스럼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지혜는 또 어떻게들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부럼도 먹고 그러면서 대보름을 이렇게 보냈는데 오늘 밤에 보름달이 뜨는데 개기월식이 진행이 돼가지고 달이 이렇게 붉어진다고 하죠. 36년 만에 정월 대보름의 개기월식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제 비가 종일 왔습니다만 오늘은 날씨가 어떤가요? 저녁에 그 개기월식 붉은 달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보고 싶네요.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민하 시사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하 평론가님은 우리 정어리TV 백운기하고는 처음인가요? 처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낯이 익죠? 제가 흔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제가 TV에서 많이 봐서 그렇죠. 저희 둘 사이에 외모적 유사성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김승환 평론가님하고 두 분은 가깝죠? 네, 옛날에 프로그램도 같이 했고.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김민하 평론가요? 네. 굉장히 똑똑하고요. 네. 치사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고, 네. 그리고 유머도 있고,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방금 전에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미남이라는 얘기는 안 해주네. 미남. 그래야 내가 기분이 좋은데. 예. 미남입니다. 미남. 예,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전혜연 전 민주연구원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희안입니다. 힘이 넘치죠? 오늘 이름표가 좀 바뀌었나요? 네. 제가 이제 주말에도 이제 강원도에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정선의 기본소득 현장도 보고 또 원주에 우리 우상호 정무수석 공천이 됐으니까 강원도지사 후보 출판기념회도 갔다 왔는데 힘이 절로 납니다. 강원도의 변화의 바람이 확 불 것 같아서 그 기운을 받아서 오늘 좀 에너지가 넘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대보름인데 전쟁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고,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다시 구독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9,417명. 야, 감사합니다. 이제 대망의 85만 명. 오늘 만들어 주세요. 예, 어제 하루 쉬셨으니까. 예, 좋아요도 함께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가 뭐 길게는 4주까지도 더 이상도 갈 수 있다, 얼마든지 뭐 간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먼저 트럼프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And sadly, there will likely be more. Before it ends, that's the way it is. Likely be more, but we'll do everything possible where that won't be the case. But America will avenge their deaths and deliver the most punishing blow to the terrorists who have waged war against basically civilization. 예. 지금 미군도 사상자가 나왔는데 이란은 500명인가? 지금 사망자가 더 넘죠. 그런데 복수한다라는 표현이 좀 가당한가 싶기는 한데, 아무튼 전쟁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김서감 평론가님,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근데 뭐 지금으로서는 쉽게 예측하기가 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원하는지가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능화하는 게 초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핵시설만 집중적으로 타겟을 잡아가지고 폭격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친미 정권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단계까지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볼 땐. 왜냐하면 이란은 웬만한 국가하고 좀 일반적인,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국가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나라예요. 국토 면적도 우리 한반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7배 이상 넓고요. 인구도 9,300만? 1억 명 가까이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혁명수비대를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혁명수비대가 그냥 단순히 군사 조직이 아니라 이란 경제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화 시위가 있다 하더라도 정권을 바꾸는 건 쉽지 않고, 뭐 팔라비 왕자가 뭐 다시 복귀를 하니 왕정복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가능성이 별로 없는 얘기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넘어가겠다고 하면 실제로 지상군을 투입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란의 미군이 지상군을 벌인다? 지상전을 벌인다는 건 상상하기 좀 어려워요. 그 단계까지 가는 거는 아마 굉장히 전쟁이 오래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되게 전쟁을 했을 때 최종 목표가 상대방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메네이를 초장에 폭사를 시켰기 때문에 바로 좀 진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지금 뭐 이란이 사실 하메네이 하나 죽는다고 그냥 딱 끝장나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끝나려면은 미국이 어쨌든 정치적 목표든 또는 군사안보적 목표든 그걸 달성하고 이게 끝났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그 목표가 뭔지가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말씀하신 대로 뭐 핵 불능하다, 또는 이 전쟁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 핵 불능하다. 근데 핵 불능화도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미국을 위협하는 핵이다. 이게 우리가 확인했다, 이렇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고요, 지금.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미드나잇 해머라는 작전으로 핵은 불능화 시켰다고 자기들이 이제 주장을 한 거지 않습니까? 불능화 시켰는데 왜 그러면 하메네이를 죽인 것이냐, 잘 설명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이번에 이제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하메네이가 자국 국민들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그 이란에다가 이제 민주정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민주정부를 어떻게 세울 거냐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그 방법론이 근데 이란 국민들이 정부를 접수하세요 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기대 난망인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란 상황은 지금. 왜냐하면 이란 국민들의 이 지금 신정체제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팔레비 왕조의 후손을 갖다가 지금 뭐 내밀고 있는 거지만 그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목표가 이제 이란의 민주정부를 세우는 거다라고 하면 이거 충족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목표가 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 내 여론이 그러면 이것을 지지하느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왜 트럼프는 벌집을 쑤셨느냐? 이 미국 내 여론은 이런 거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뭐 미국 내 전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하면 트럼프가 이것을 뭐 길게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좀 덜 수가 있는데, 오히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들은 고립주의자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핵심 지지층 일부는 사실 지금도 이제 이탈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거기에 손을 뭐 대가지고 지금 더 복잡하게 만드느냐. 옛날에 이라크전,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것을 연상케 하는 이런 일들을 다시 할 것이냐, 이런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서 장기전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이 어떤 느낌이 오는데, 문제는 이란의 지금 혁명 수비대라든가 이런 이제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 그 조건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을 또 유도하는 측면도 지금 있는 거거든요. 잃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하메네이를 제거한 다음에 빨리 목표 달성을 했다고 주장하고 빠져나오길 바랬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조건들이 지금 있어서 이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저러는 것이냐, 참 여러모로 이제 명분도 없고 효과도 없고 이걸 빠져나오기도 어려운 국면으로 혹시 가는 것이 아니냐, 걱정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봐야 되겠죠. 하나는 전쟁을 치를 만한 여력.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란하고 미국하고 한판 붙었기 때문에 과연 이란은 계속 전쟁을 치를 만한 무기가 남아있는가. 미국도 사실은 지금 그렇게 무기가 충분히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이제 전쟁에 임하는 두 나라의 어떤 그 여론이라고 그럴까요? 이번에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미국은 한 27%인가 29% 정도가 그 찬성을 하고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오랫동안 전쟁 치르기에는 트럼프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은 제가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란 국영방송 TV를 보면 아무래도 국영방송이니까 슬퍼하고 애도하고 막 아나운서도 막 울면서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우리가 그걸 봅니다만, 어제 제가 CNN하고 BBC를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상당히 또 기뻐하고 막 그 화면에 사진을 밟으면서 환호하는 그런 이란 군중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하메네이가 37년간 철권 통치를 하면서 이번에도 시위 군주가 한 3천 명을 학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하메네이의 죽음을 환영하는 이란 민중들이 확실히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아마 전쟁이 좌우될 것 같은데, 일단 싸울 만한 무기는 충분한가, 그리고 지금 민중들의 국민들의 지지는 어느 정도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네, 첫 번째 이란 상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메네이 죽음에 물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종교적 특수성과 맞물려서 미국이 들어와서 이란의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맞느냐, 친미 정권을 세우냐에 대한 반감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란이 이른바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습을 넓혀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란도 부담이 되지만 무역의 중심지라든가 이런 걸 차지하고 있는 두바이나 이런 것으로서도 이 전쟁이 상당히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쪽에서 이란을 설득하러 나서겠느냐, 미국을 설득하러 나서겠느냐, 오히려 미국의 설득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점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미국 내 여론인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10명 중 6명의 미국민이 트럼프의 이란 공격을 지지 안 하고 파병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공습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미국민들에게 부담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원유 가격의 변동성 등등을 봤을 때 저는 뭐 군사적인 문제, 또 안보적인 문제, 종교적인 신념만 맞물러서 경제적인 여파에 따라서 미국의 여론이 움직일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아무튼 트럼프는 당분간은 전쟁을 계속할 그런 자세입니다. 뉴욕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다른 대통령들은 지상군 투입은 없을 거라고 말해왔지만 나는 지상군에 관한 울렁증, 입스는 없다. 아마도 필요 없을 거다. CNN하고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아직 강하게 공격하는 걸 시작도 안 했다. 큰 파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 더 큰 것이 다가온다. 이렇게 겁을 줬습니다. 큰 파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 뭘 생각하는 걸까요, 김성환 평론가님? 그래서 그 지상군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상군 투입하게 될 경우에 미국이 받을 타격이 적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간전이나 이라크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미군 병사들이 상당히 많이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과연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일종의 이제 심리전이나 이런 차원에서 빨리 백기투항하라 뭐 이런 이제 압박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저런 언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더 확전하기에는 미국도 상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가랑비 작전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란은 최대한 무기를 아껴가면서 지금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는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혁명수비대가 밝혔다시피 어느 배든 지나가기만 하면 다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미국은 사실은 원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국가거든요. 지금 뭐 미국 내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그 석유도 충분히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서부터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미국이 이것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장기전으로 가져가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개전 초기에 최대한 빨리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에서 그쳐야지 더 가게 되면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트럼프 좀 아세요? 어떤 면에서요?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 한번 해가지고 제가 그러더라고. 네. 앵간히 좀 하라고 그래. 앵간히 좀 하라고. 너무 좀 심하지 않나요? 아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중간 선거 앞두고 지금 계속 지지율이 막 떨어지잖아요. 대체로 지지율 떨어졌을 때 그 관심사를 한 방에 돌리는 게 이제 전쟁이죠. 그런 점에서 전쟁을 시작한 거겠지만 너무 길면은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트럼프가 국내 이슈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핸들링을 해온 이런 방식을 보면 한쪽에서는 이제 이민자 이슈를 한참 이제 합니다. 이민자 이슈, 이 최근까지 이제 아이스 이 이민 단속국의 요원들 위주로 이제 단속하고 이런 걸 막 밀어붙이면은 트럼프 지지층이 환호를 막 하죠. 그럼 지지층 위주로 이제 막 이렇게 이슈를 몰고 가면 그게 한도에 도달하면 이제 역풍이 불고요. 그러면 바로 또 꺼내드는 게 관세 이슈입니다. 그래서 관세 이슈로 다시 또 막 밀고 가면은 이게 좀 이민자 이슈가 좀 너무 강했나 싶은 요 얘기가 다시 관세로 옮겨가면서 이게 희석이 돼요. 그다음에 이 관세 이슈를 너무 밀어붙여 갖고 이제 좀 경제 악영향이 있다. 다시 그럼 이민자 이슈 꺼내들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 원투펀치가 둘 다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특히 관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제 요거를 이제 무효화 판결을 하면서 이 두 개가 사실은 다 좀 이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뭐가 또 성공을 거뒀냐면 마두로 체포 작전 이게 좀 성공을 거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습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대법원 이슈 그다음에 요 IC 그다음에 요 마두로 요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마두로 체포 작전 같은 걸 한 번 더 하면은 그러면 뭔가 호응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앱스타인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사실 여러모로 이제 골치 아픈 이런 국내 이슈적인 상황에서 경제 뭐 이런 정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럼 뭔가 이제 한번 이런 것들을 뒤집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즉 외교안보적인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한 작전이라기보다는 국내 정치적인 걸 우선하다 보니까 지금 목표가 뭔지가 애매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상군을 실제로 투입해갖고 작전을 실시했을 경우에 저는 그 작전 자체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걸프전도 그렇고 미군이 지상전을 투입해가지고 성공을 하지 않은 사례는 없어요. 베트남전을 제외하면. 근데 이제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 상황이 문제인 거거든요. 이 지상군 투입해가지고 그 군사작전 자체는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상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거기다가 예를 들면 친미 정권을 세우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란 상황에 그러면은 이 혁명수비대를 제거하고 혁명수비대에 가담해 있는 이런 자들을 제거하고 지금의 신정체제를 지금 이 뒷받침하고 있는 엘리트 그룹을 제외하고 그럼 남는 게 없는데 이 그 사람들을 제외한 오피니언 그룹 리더를 지금 뭐 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친미 정권을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렁에 빠질 겁니다. 그 수렁에 빠지면은 이게 전형적인 과거에 이라크전을 수행한 그 방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을 비판해 왔던 과거에 이 미국 민주당 정권이 그렇게 해왔던 걸 비판해 왔던 트럼프 지지층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이 트럼프 지지층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중간선거에서 이제 과연 버틸 수 있을 거냐. 이런 점들이 이제 오판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전쟁을 통해서 중간선거에 크게 한번 한탕 벌어보자. 이렇게 좀 한탕주의로 접근한 거라 하더라도 이 자기가 의도한 것만큼의 그런 이득을 거두기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좀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예.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상전은 제가 볼 때는 아프간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일반적인 어떤 그 우리가 상상하는 중동의 평지에 있는 국가가 아니고요. 산악 지역에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해발 고도도 굉장히 높고요. 주로 산악 지형으로 다 되어 있는 국가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라크전처럼 그냥 탱크 몰고 막 속도전으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점령하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상전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국내 정치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단기간에 이란의 주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폭격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란이 대화나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협상을 해서 이란에 일단 2인자든 누군가가 세워지면 더 이상 확전하지 않는 선 안에서 타협을 보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 끝났을 때 이거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얘기하는 바람에 놓쳤네. 해오름빛님께서요. 김민하 평론가님 환영합니다. 냉철한 시사평론, 시크한 표정, 신뢰감이 높은 분입니다. 정어리 TV에서 고정하세요. 고정해 주세요. 항상 저는 고정한 상태입니다. 고정하고 흥분하지 않고 네. 고정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침착하게. 네. 이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든지 여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동 전쟁은 그 전에 일어났던 중동 전쟁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계 각국에 다 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그 공부를 좀 한번 해볼까요? 왜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데 근처에 있는 카타르, 두바이 막 이런 데가 폭격을 당하고 위험에 빠져 있는가? 지금 카타르나 두바이에 우리 교민들이 꽤 많이 나가 있고 심지어 두바이는 관광을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제 뉴스 보니까 관광 갔다가 그냥 묶여가지고 못 돌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나라로 이렇게 차를 빌렸다가 육로로 빠져서 돌아오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가? 중동 지도를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하고 갑시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중동 지도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중동은 이 성향에 따라서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가 있고요.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미국과 좀 적대적인 나라를 저항의 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와는 이제 이란이 가깝고 미국과 우호적인 나라. 지금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런 데는 미국하고 좀 가까운 나라죠. 그리고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미군이 주둔해 있고 안보 면에서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을 이란이 그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우리 교민들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란과 가까운 나라는 어디냐? 지금 뭐 제가 좀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짚으면서 하겠지만 여러분 눈 따라가면서 보세요. 이란 옆에 있는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이제 레바논은 아까 미국하고 좀 가까운 쪽으로 분류가 됐는데 여기에서도
레바논 정부가 아니고 강력한 무장정당 헤즈볼라라는 데가 있어요. 레바논. 여기는 지금 이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핵심 대리 세력입니다. 여기에 예멘 북부를 장악하고 있는 후티 반군,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제 친이란 성향을 띠고 있죠. 중립인데도 있죠.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오만은 중동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아주 오랫동안 중재자 역할을 해왔는데, 또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중립이고, 이집트도 미국과는 군사적으로 친밀하지만 최근에 이제 다양하게 다각적인 외교를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중동도 미국과 가깝냐 이란과 가깝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과 좀 가까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이란의 무차별 공격에 노정돼 있다. 그런 점에서 그쪽에 있는 교민들 안전이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중동 좀 가보신 분 계세요? 중동? 아니,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중동의 두바이가 상당히 그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허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바이에 살고 있는 교민들도 많고, 사실 어제 저녁에 제가 두바이에 있는 그 지인이 한 분 있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 방송에 한번 지금 두바이 상황이 어떤지 얘기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섭외를 했는데 답이 오기를, 지금 그 두바이에 있는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인데 거기에서 기자 인터뷰나 방송하면 안 된다. 그리고 채스로 사진이나 영상 공유도 하면 징역이나 추방당한다. 이렇게 경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두바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쪽으로든지 쏠려가지고 이렇게 부담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좀 입장이 곤란하다. 그러면 뭐 할 필요 없다. 전 두바이에 가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이제 코트라에서 한국 상품 전시회 가서 두바이를 갔었는데, 당시만 해도 사실 되게 분위기가 좋았고요. 우리나라 상품의 새로운 시장 판로, 그리고 해수 담수화 사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 근데 말씀해 주셨지만 걱정되는 것은 이 국제 정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휘말려가지고 굉장히 타겟이 된다거나, 혹은 뭐 그쪽에 주둔하는 현지인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나가 있는 뭐라 그러죠? 그 회사에서 파견한 인사들에 대한 뭐 안전 대책 이런 거는 지금 회사별로 발표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도 나서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 긴급상황 점검회의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교민 안전 대책도 좀 강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지금 많이 진정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은 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미사일이 막 슉슉 날아다니는 소리 들리고, 또 막 진동도 느껴지고, 아니 심지어 막 호텔도 불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도 이따가 한번 좀 보여줘 보실래요? 어제 그 공유했던 영상인데, 그 드론이 날아가서 호텔에 이렇게 박히는 그 영상이 있었죠. 그거 보니까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항도 두바이 슬슬 정상 운영 중이고, 에티하드 항공이 재개되면서 다른 항공도 정상 운영되고 있고, 아부다비 외부는 조용하고 차량도 많이 없고 비어 있고, 대부분 학교와 회사는 지금 라마단 기간이 겹쳐가지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민들의 안전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이제 우리 경제라든지 여기에 미칠 영향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안전 문제는 정부가 대처를 잘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일단 걱정되는 것은 환율, 유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원유 한 70%가 그쪽에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주식시장이 궁금해서 봤더니 지금 6,000피가 깨졌어요. 깨졌다고 하던데, 네. 지금은 좀 다시 또 올라갔네요. 6,034네. 네. 아무튼 6,300을 뚫었었는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올랐다가 또 다시 빠졌습니다만,
한때 코스닥이 또 올랐어요. 그것은 뭘까? 제가 궁금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주식시장 장이 끝나봐야 이제 평가 가능한 거긴 예. 하지만 그런 심리들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사이에 오늘 코스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팔자가 된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주 중심인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을 보면은 반도체주가 사실 좀 버틴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상황을 보면 미국 상황도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전쟁의 영향이라는 게 제한적인 뭐 그런 상황인 것도 있지만 이번에 잘 보면은 이 전쟁 이슈가 묘한 게 중동 전쟁이 된 요 상황이 묘한 게 AI 이슈가 같이 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요게 예를 들면은 엔트로픽의 이제 클로드를 사용해 가지고 이번에 뭐 이 타격하는데 뭐 상당한 뭐 이게 있다. 그런데 뭐 이 엔트로픽 측에서 왜 우리 AI를 써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하느냐 했고 분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뉴스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전쟁을 AI가 심지어 주도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막 뉴스로 나오다 보니까 이 AI 관련해서 오히려 이게 좀 버티는 힘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파는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AI 산업이 이 좀 더 갈 수 있는 뭔가 이제 여력이 있구나 이런 판단을 했는지 오히려 이번에 이 이슈 때문에 떨어지면 또 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좀 버티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물론 떨어지지만 버티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버틴다 하더라도 좀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대기 수요가 어쨌든 간에 있을 텐데 그럼 이 두 가지 이제 좀 부담스러운 이 두 개 이제 대장주들이 있지만 그 외에 좀 어디 투자할 것이냐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코스닥을 그래도 한번 좀 고려해 보는 게 어떠냐는 흐름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그래도 우리 증시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좀 버티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나. 근데 물론 이제 마지막까지 오늘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식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만 못 사가지고 막 속상하고 있었는데 좀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한번 좀 사볼까? 이게 기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쭉 올라가는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뭔가 이렇게 낙폭이 나타나고 요동치는 시기에는 사람들이 이번 시기에 한번 시험 삼아 해볼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좀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 우리 경제가 좀 튼튼해지면서 받치고 있는 성격은 저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환율과 더불어 이제 원유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산업적 측면에서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지금 뭐 제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수출을 하려고 하는 지역들, 뭐 방산 관련된 거라든가 자동차 관련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 단기간에 판단하지 마시고 며칠 동안 좀 차분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도 주식이 그동안에 그냥 고공행진을 하다가 전쟁을 만났는데 전쟁의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그 레바논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레바논인가요? Ayan na, yan drone. Dumaan dito, dumaan. Ayan. Ang daming drone. Pangalawa na yan siya, pangalawa. Yan yung sumasabog. Kaya mo ha, pakinggan nyo. Sasabog yan. Fuck! Fuck, dito siya na-intercept. Shit, Ira Tower, Ira Tower. Yung tao sa Ira Tower. Yung tao sa Ira Tower. 저런 모습을 눈앞에서 보면은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그러니까 뭐가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그냥 호텔로 가서 쳐박는다. 그래서 터졌다. 호텔은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인데 야, 저런 거 보면서 참 너무나 놀랍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야 이제 저런 영상을 여기 앉아서 이제 그렇죠. 보니까 예. 사실 덜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이나 이런 걸 보는데 한국 분이에요. 한국 분인데 이제 저런 어느 국가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네. 중동에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을 하는 분이에요. 여성분인데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을 하는데 이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패닉에 빠져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무슨 일인지 모르죠. 근데 그분이 설명을 하는데 자기 집 위로 이제 미사일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보는 사람들이야 그냥 뭐 웃긴 일이다. 저 사람이 방송을 하다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고 뭐 저렇더라라는 거지만 그걸
코앞에서 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끔찍하고 얼마나 그게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도 얘기하고 뭐 뉴스 트럼프의 어떤 뭐 이런 계산일 것이다 저런 계산일 것이다 얘기했지만 거기에 있는 교민들이나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같이 이제 생각하면서 또 얘기할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미국에 대한 신뢰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뭐 민주주의 모델 국가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냥 오로지 자국 이익을 위해선 다른 나라는 힘으로 얼마든지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국제법상 개전 조건에도 맞지 않는 걸 그냥 마구잡이로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건데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이걸 어기고 있는 모습에 아마 전 세계 많은 국가 사람들이 다 지금 놀라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저는 그것부터 제일 걱정됐어요. 그렇죠. 미국이 똑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대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제국주의는 안 된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제국주의의 폐해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특히 제국주의의 피해를 직접 당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그래서 제국주의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제연합도 생겨나고 조약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는 제국주의 아닙니까? 자기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약소국을 침탈하고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런 제국주의 다시 부활을 시킨 게 트럼프인데 역사는 분명히 제국주의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나중에 역사적으로 분명히 그런 사람이 무슨 노벨 평화상 얘기하고 말이죠. 예. 하여튼 길어진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또 궁금한 것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오늘 2부에 김병주 의원 나오시니까 그래도 군사 안보 전문가 아닙니까?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해요. 특히 이번에 하메네이를 공격하면서 보여줬던 가공할 만한 정보력, 군사력 이런 건 정말 김정은이 정말 쫄겠다 싶어요. 예. 아니 지금 전쟁 중이니까 얼마나 하메네이 나름대로 막 보안을 유지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휴민트라든지 뭐 시긴트 이런 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바늘로 그냥 꽂아버리는 식의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일당들을 다 이렇게 처단을 해버리니까 김정은이도 그러니까 적어도 트럼프가 까불면 죽는다 하는 말이 빈말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소리치지만 아무튼 그런 걸 보여줬는데 문득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러시아는 뭐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때 젤렌스키가 얼마나 없애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못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는 안 한 건가 못한 건가? 또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핵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느냐가 공격의 일종의 기준이 되는. 우크라이나는 핵 있어요? 핵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러시아를 공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젤렌스키를 왜 제거를 안 했는가 못했는가. 러시아는 미국만큼 정보력이 없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건 한번 2부에서 김병주 의원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인사가 좀 났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해훈 후보자 낙마한 뒤로 기획예산처 장관 누가 갈까 했는데 4선의 민주당 박홍근 의원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른바 반명하면은 또 가장 먼저 나왔던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번에 아주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두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죠. 기획예산처가 이와 같이 대한민국 미래의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설계, 나아가선 대한민국 30년을 내다봤을 때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 기능을 대폭 강화해 가겠습니다. 재정은 당연히 화수분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그 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고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야 되면서 최대의 고효율을 창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시기에 대전환과 대도약을 일굴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기획예산처가 수행할 수 있도록 후보자로서 충실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규제는 단순하고 명확하고 엄정하게 지켜져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규제 합리화의 일, 대통령과 함께 손잡고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특히 기업의 여러 애로와 어려움 등을 좀 듣고요. 국민들이 겪고 있는 낡은 규제와 낡은 시스템을 어떻게 혁파해 나갈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조언을 듣는 자리일 것 같아요. 의견들을 잘 파악해서 대통령께 전달하고요. 정부 각 부처에도 필요한 개선점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뛰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어디 보니까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총리급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 김성환 평론가님 그렇게 센 자리예요? 아니 총리급은 아닐 것 같은데 저도 표현은 그렇게 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 네,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위원장 때문에 총리급이에요. 총리급. 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독특한 인사 스타일이 또 나온 것 같아요. 사실 기획예산처 장관은 원래는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 또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땅히 찾을 인물을 못 찾아서 또 다 지난번에 이해원 전 의원 일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지금 불안정하게 계속 지금 부처를 비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안정감 있는 여당 중진 의원을 임명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통합형, 탕평 인사를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부총리급이다 뭐 이렇게들 많이 올려 보내주시는데 아무튼 중책이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근데 좀 얼른 딱 명단들을 보고 했던 게 박홍근 의원이랑 박용진 전 의원 다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했던 분들이죠? 그렇죠. 박홍근 의원은 그렇죠. 의원은 그래요. 네. 박용진 의원도 서울시장 얘기를 후보군이었죠. 네, 출마 선언은 하진 않았죠. 그런 네. 점에서 약간 뭐 이렇게 좀 정리하는 느낌도 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 평론가들 예.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 예. 평론가들이야 뭐 온갖 얘기를 합니다.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물론 저는 이제 좀 인기가 없어서 얘기 안 하는데 김성환 평론가님이랑 대기실에서 얘기를 하면은 예. 온갖 정보의 보고거든요. 그런 이야기 여기서 해주세요. 네, 많이 좀 해주십시오, 김성환 평론가님. 네, 듣는 얘기가 저를 물고 워낙 많으시니까. 그러면 스튜디오를 대기실로 옮길까요? 그것도 좋죠. 네. 거기 몰래 카메라 하나 달고서는 네, 거기서 하는 앞으로 얘기를 대기실에 카메라를 하나 달아놔야 되겠네. 그러니까 뭐 그런 대기실에서 하는 얘기 다 종합해가지고 하면 온갖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누구는 무슨 자리를 줘서 주저앉히고 누구를 뭐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어떤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경선을 붙이면 뭐 이렇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기획예산처 장관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어떤 중책을 그런 용도로 이제 쓸 것이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만 판단할 것은 아닌 거고 사실은 이 박홍근 의원이 이제 4선 의원의 중진이기도 하지만 이 인수위격이었던 국정기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할 때 그때 사실 기획예산처의 기능이나 위상 이런 거를 설계할 때 이제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 이제 그 예산실 개혁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이제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 주장을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이제 역할을 만들어 온 그런 이력도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애초에 또 만약에 일을 맡긴다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했던 그런 인물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맡긴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해원 전 의원이 이제 이 인사청문회 낙마를 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좀 뚫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 좀 안전한 선택을 한 거 아니냐라는 게 있는 거고 또 말씀하셨듯이 보수 진영 인물과 함께 이제 관료 출신들도 좀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요거는 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짝이 맞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다 관료 출신이면 또 서로 좀 이 견제가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이번에 정치인 출신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다각적인 좀 측면을 고려한 인사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용진 의원 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그 규제를 합리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규제 개혁이라고도 했고 뭐 규제 완화라고도 했고 뭐 여러 얘기를 뭐 여러 이름을 붙였지만 이게 어쨌든 규제 합리화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꼭 규제를 뭐 없앤다. 규제를 필요한 건 해야죠. 그렇죠. 필요한 것들이 이제 완화. 근데 이게 좀 이념적 어떤 논쟁이 붙다 보니까 맞냐 틀리냐라는 얘기가 항상 있는데 박용진 의원은 사실 진보 진영 출신입니다. 진보 진영 출신이기는 하지만 사실 근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진보적인 관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또 어떤 이슈에 있어서는 진보 진영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삼성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삼성의 어떤 그 지배구조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삼성의 어떤 그 세습, 경영 세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삼성이 예를 들면 우리 국가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 사실 이 진보 진영 출신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 이런 거를 좀 잘 안 하는데 내가 요 삼성을 비판하지만 그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삼성 주식 투자 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던 그 인물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전향적인 입장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선에서 이제 좀 규제 합리화 관련 논의를 할 때 요 진보 진영 출신이지만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한 어떤 인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고려를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평론가들은 과거에 그 뭐 지난 총선에도 공천할 때 뭐 그때 뭐 얘기를 하고 뭐 내가 그 공천에서 배제된 것은 억울하다 이런 얘기랑 관계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고려나 탕평 인사 이런 측면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인사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 인사의 적절성을 우선해서 판단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것부터 먼저 평가하는 게 이제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박홍근 의원은 또 예결위원장도 하고 그랬죠. 예결위원장도 하고 원내대표도 했고요. 저도 이제 국정기획에서 같이 몇 달 동안 죽을 고생을 같이 하면서 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정말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실적. 사실 그러려면 기획예산처가 그런 정부의 기조와 맞물려서 착착착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돌아보면 홍남기 부총리가 너무 그 문지기 역할만 한다. 돈 못 쓰게 하는 한마디로 긴축재정 필요하다. 돈 쓰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여당과 충돌도 있었었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홍남기 부총리의 판단이 그때 맞았느냐라는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인물 첫 번째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여당과 호흡이 맞아야 되는 사람 세 번째로는 말씀해 주듯이 청문회까지 무난하게 통과해서 빨리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저는 뭐 박홍근 의원 굉장히 적임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어제 뵀는데 정말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고 그런 아주 결연한 각오를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청문회도 잘 통과하고 좀 역할을 잘 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분이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죠. 여기도 이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 원래 홍준표 뭐 경제책사로 알려졌던 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때 막말도 했고. 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기생충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예. 친일은 뭐 당연하고 정상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전에도 사실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규제 합리화 부위원장이 지금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남궁범 S1 고문인데요. 삼성 출신이기도 하고요. 예. 구성을 굉장히 다양화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독특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으면 사람을 잘 못 골라요. 그런데 정말 자신 있으면 웬만하면 그래 시켜봐. 뭐 내가 뭐 체크하면 되지. 챙기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자신감 있는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사실 백운기의 자신감이죠. 뭐야? 아주 좋은 멘트였어요. 고정 좀 해주십시오. 제 백운기의 자신감. 예. 야 고정 낚는 거 진짜 능력자네 보니까. 예? 다음부터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자주 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대신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자신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본 것 같아요. 규제 합리화 부분은 일반적인 정치를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그 경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와서 규제 합리화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무적인 논의를 하는 곳이니까 뭐 지난번에 이제 기획예산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수 진영의 인사에게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를 준다고 하는 것도 정치를 하라고 주는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대한 판단들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논란의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은 그런 정도는 통합이나 탕평의 측면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뭐 소송에서 그 변호인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 임명하면은 그 자체로도 뭐 굉장히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통합형 인사를 해버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꼭 필요한 자리에는 임명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는 얼마든지 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하기 때문에 인사에 크게 잡음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시비를 잘 못 걸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가만히 됐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지지하는 면도 있고 비판적인 면도 있는데 가장 우려했던 점은 그거거든요. 너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토론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이념적으로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굉장히 이념지향적 판단,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런 프레임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을 보면 세 사람이 너무나 다른 그러나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기업의 입장, 한쪽은 보수적인 입장, 한쪽은 보다 진보적인 입장이 어우러져서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규제 합리화에 있어서만큼은 한쪽으로 치우친 이념 중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선의 안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시고요. 특히 어쨌든 뭐 카이스트 출신의 사람을 썼다라는 것은 AI라든가 신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과는 다른 문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적인 측면에서의 규제 합리화에 이런 분을 모셔서 조금 더 잘 풀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병태 교수가 보수 쪽에서 볼 때는 좀 뭐랄까 그동안에 이제 어떤 뭐랄까 이 틀에 갇히지 않는 그런 좀 돌출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좀 뭐랄까 아이디어가 좀 있는 사람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런 평가들이 실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만난 적도 있는 거잖아요. 이병태 교수.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평가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또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면들을 평가를 뭐 이렇게 세밀하게 할 수 없는 이제 한 사람의 이제 뭐 유권자로서는 좀 기분 나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저는 뭐 그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비판의 용어가 다소 이제 뭐 잘못됐다. 근데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친일은 상식이고 뭐 반일이 뭐 어떻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그러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주 그런 건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병태 교수가 사실 이 규제 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어쨌든 이 봉사하는 그러한 이 공직일 텐데 이 자리가 그러한 일을 하겠다고 이재명 정권에서 그러한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면 그럼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 잘못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사죄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러한 일을 맡겨줬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이 정도 설명을 해야 그나마 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 인사를 보면 인사하고 나서 꼭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고 곱씹어 볼 만한 부분들이 건질 게 있어요. 인사가 그래야 되거든요. 인사를 하면 뭐 이렇게 인사 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글만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윤석열 때는 인사가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이제 그랬어요. 이금예님, 우리 회원들도 자신감입니다. 82세 할머니입니다. 아이고, 이금예 누님, 감사합니다. 두에토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경축, 잼프 틱톡 4일 만에 10만 명 팔로우. 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틱톡을 자기가 만들어서 올렸는데 4일 만에 10만 명 팔로우 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 뜻이죠? 예, 그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틱톡이.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틱톡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그쵸. 한 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네, 아. 이재명 대통령 틱톡 계정을 계정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계정을 이제 팔로잉한 사람들이 10만을 넘었으니까 그것을 축하하자 이런 말씀. 그걸 네, 축하하자.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틱톡 만들었어요? 그렇죠. 큰 거 온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영상을 올리면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뭔가 틱톡이 좀 발랄하고 유쾌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젠프 틱톡 뭐 있으면 한번 좀 준비됐어요? 준비되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또 틱톡에 가입했다고 뭐 그런 거 봤는데 아 그렇구나. 틱톡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활발하게 잘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전 좋게 보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국무회의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한다. 뭐 이런 것도 사실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국정의 방향을 국민과 공유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굉장히 재밌는 말 들었습니다. 그 카페 하시는 여성 사장님이 자기는 국무회의가 뭔지도 몰랐는데 요즘 유튜브 같은 걸로 찾아보면 아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 장관들이 전말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틱톡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대통령이 최근에 개혁 의지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나 이런 거 굉장히 강력하게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공감대를 넓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사실 저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사실 제가 뭐 상당히 어린 축에 속하지만 대단히 어린 축에 속하지만 아주 저도. 굉장히 어린 축에 속하지만 이제 하지만 저도 뭐 틱톡이란 무엇인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틱톡을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고 틱톡을 열심히 보는 세대는 이제 젊은 세대입니다. 예. 10대, 20대 요 세대가 이제 잘 보는데 최근에 이제 정치 영역에서 사실 걱정스러운 게 10대, 20대들의 이제 보수와 극우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세대가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세대의 일부 일부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이 극우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 아주 극우적인 어떤 보수 개신교계라든가 또는 뭐 아주 극우적인 소위 윤어게인들에 의해 가지고 뭐 어떤 게임 뭐 로블록스 이런 데서 뭐 윤어게인 시위를 한다든가 또 틱톡이나 이런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뭐 퍼지는 그러한 영상이 심취한다거나 그런 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사실 우리가 그런 플랫폼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대응 논리, 대항 담론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서 틱톡이나 이런 데로 막 진출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그러면 사실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이 젊은 세대가 이용하는 플랫폼 내에서의 좀 어떤 싸움이랄까 어떤 대응이랄까 이런 것도 가능해질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것이어서 좀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틱톡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이건 틱톡이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동남아 순방을 떠나면서 공항에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그랬는데 KTV인가? 거기에서 뭐 정청래 대표 악수 패싱했다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렸다. 그거를 최민희 의원이 이거는 좀 문제를 삼고 조사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뭐 어떻게 또 싸우고 막 뭐 이렇게 됐다고 들으셨어요? 몰라요? 네. 너무 나이 먹었네. 제가 잘 몰라요. 네. 아니 근데 KTV가 그랬다고 하면 KTV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게 채널의 이제 성격이 그렇잖아요. 왜냐면 뉴스에 나오길래 저도 뭐 봤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막 이게 무슨 일인가 추적하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KTV에만 뭐 안 나온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왜 안 나온 거냐 그러면 최근에 계속 그 맥락이 있지 않았습니까? 뭔가 그 당청 간에 무슨 뭐 삐그덕대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KTV는 어쨌든 간에 정부가 하는 뭐 요런 뭐 방송이니까 그게 뭐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뭐 빠진 거 아니냐 뭐 논란이 있었던 모양인데 근데 이게 사실 그런 게 뭐 그런 편집으로 꼭 이제 표현되는 거냐 사실 그게 가능한 거냐 저는 좀 의문인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뭐 KTV 카메라가 늦게 들어가면서 KTV에서 갖고 있는 그게 없어서 그게 그리고 악수하는 장면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제 그 화면에 이제 반드시 정말 디폴트로 꼭 들어가야 될 핵심 장면이었던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게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어야 될 문제가 그동안의 정치적 맥락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최민희 의원도 거기에 좀 과잉 몰입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인 맥락화되는 과정에 지지자들이나 또 뭐 이런 좀 사람들도 거기에 과잉 몰입하다 보면서 이게 논란이 좀 커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팬클럽인 뭐 제명인의 마을 거기서 이제 최민희 의원이 또 막 제명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지지층에서 이런 사안을 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대립하고 이런 걸 가지고 이씨름하고 이런 게 사실 별로 좋지 않은 거고 정치라는 게 정책적인 논쟁, 뭐 노선적인 논쟁 이런 걸 가지고 좀 대립하고 싸우면은 그래도 좀 생산적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악수를 한 장면이 빠졌느니 마니니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할 것이냐 저는 여러모로 좀 의문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른 척 했구만. 근데 저하고 정말 생각이 100% 일치해요. 이 사소한 걸 가지고 그걸 자꾸 큰 문제인 것처럼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도대체 뭘 원하는가? 그렇게 해서 어쩌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주 사사건건 아주 작은 것까지 다 트집 잡아가지고 이걸 또 뭐 서로 간에 갈등 국면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아침에 제가 그거 사실 좀 팩트를 체크해 봤더니 그러니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인가? 그게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통령이 나갈 때 보면 카메라가 4대가 양쪽에 있는데 2대는 KTV 또 2대는 이제 방송사 풀단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서 찍다가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이렇게 해서 찍는데 그때 이제 정청래 대표랑 악수하는 게 안 잡힌 거지 KTV에서.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잡혔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거기서만 이렇게 찍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빠졌는데 그걸 마치 뭐 일부러 정청래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 악수한 것을 빼려고 편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아니 저는 우리 지지층이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총선이 끝나면 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제 과열되어 있을 수 있는데 비판을 좀 정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서로 내부 막 싸움 벌이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한심하고 피곤해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뭐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도 온갖 악담을 하는 글이 올라오고 또 일각에서는 뭐 또 대표를 공격하고 이러는 걸 있는데 저는 이 정권을 만들어서 민주당을 여당으로 만들어주신 분들은 국민 여러분이고 민주당 혼자만의 힘은 아니라는 걸 좀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수를 했는가 안 했는가. 무등산 하얀 집 악수 다 했다. 갈라치기 애지간히 해라 지겹다 그러셨는데 궁금하십니까? 악수했는지 안 했는지? KBS가 찍은 화면에는 있다면서요. 한번 보여줍시다. 윤호중 장관보다 더 오래 했고 악수했고요. 준비된 김에 젠프 틱톡도 한번 보고 갑시다. 안녕. 재밌네. 그걸 만들으셨구나. 가만히 있어라. 정어리 TV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를 이재명 대통령이 하면 엄청 좋겠는데? 네. 이거를 들고 들어가면 되는가? 예. 저는 저런 모습 참 보기 좋아요. 대통령이 흔연하게 저렇게 좀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 것에 경제도 경제지만 소통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도 가고 어린이들하고 사진 찍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어린이들이 뒤에서 대통령 아저씨다고 사진 찍기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나랑 셀카 탁 찍는데 더 재밌어요. 나 얼굴 너무 크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찍어주는 모습. 이렇게 소탈한 모습이 참 좋고 전 시장 가서 왜 시장 상인들하고 되게 격이 없이 막 하는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들도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윤석열하고 이재명 대통령 비교하는
하는 영상들을 많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어야지 나오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호감을 갖는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짧게 다뤄보고 일부를 마치도록 하지요. 지금 TK 통합을 놓고 국힘당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진지하게 광주 전남 통합할 때 같이 했으면 될 거를 그때 또 안 하고 버티다가 그러다가 이제 위험하게 생겼으니까 오늘 홍준표 의원이 재밌는 얘기 했더라고. 이제 와서 왜 서두르냐. 너네들 그러다가 김부겸 총리가 대구 될까봐 그거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런 측면 정확하게 본 거예요. 홍준표 씨가 가끔은 옳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보통 안 맞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옳은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대구 경북 통합에 관련해서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견 일치는 안 한 건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게 작은 데서는 또는 좀 소외된 지역에서는 우리가 큰데 좀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있기 마련이고 큰 데에서는 우리가 좀 주도하고 우리가 더 많은 권한에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마련이어서 이 두 개가 안 맞으면 사실 잘 안 되고 논의가 좀 공전되기 마련인데 이번에 대구 경북이 딱 그런 사례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더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법사위에서 법안이 안 올라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의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서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찬성으로 바뀌는 과정은 대구시장 통합 대구시장에 나가고 싶었던 대구 경북 통합 대구시장에 나가고 싶었던 주영 의원이 이걸 누가 반대했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이제 내부에서 찬성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건데 근데 민주당이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 전까지는 반대하는 것처럼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해가지고 이걸 빼고 통과시킨 건데 그리고 대구시의회도 사실은 대구시의회 입장은 권한을 더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반대 입장 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경북 지역의 이제 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는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낸 건데 그러면 그 지역에서 지금 그 지역의 정치를 주도하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갖고 와야 그래야 지자체에서도 다 단일하게 찬성 입장이 돼가지고 이게 힘을 받을 거 아니냐. 근데 당론으로 결정한 건지 뭔지도 지금 모르게 당신들도 입장이 갈리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통과시켜 주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내부를 설득한 논리가 지금 우리가 요거를 이제 통합해가지고 경북하고 대구하고 합쳐가지고 선거를 치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 대구시장만 따로 선거를 했을 경우에 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나와봐라. 그럴 경우에는 대구시장을 넘겨줄 수도 있다. 그렇게 하고 싶냐? 이걸로 이제 내부 제압을 지금 했다는 얘기가 한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대구 경북에 통합을 해가지고 좋은 얘기 하는 거랑은 사실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정파적인 이익에 관련된 얘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지금. 이건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통합해야죠.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통합해야죠. 통합해서 선거를 치르고 같이 가야죠. 그렇게 안 하고 빠진다. 왜 빠지냐? 이제 대구 경북은 뒤늦게 정신 차리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은 아니 대전 충남도 갖고 와. 이제 오히려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대전 충남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이장우 김태형 지네들 선거 떨어질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얘기가 뭐 이건 뭐 수학도 아니야 산수지. 뭐 그런 자들이 무슨 뭐 그리고 통합 안 하면 또 됩니까? 나는 차라리 안 나갔으면 좋겠어. 나 같으면 저 선거 비용이라도 아끼게. 되지도 않을 걸. 그 영남일보라고 있잖아요. 대구 경북의 기반을 둔 굉장히 올레사인데 그 대구 경북 통합된 뒤에 정말 파격적인 일면이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맞아요. 보셨죠? 그 사진 한번 준비해 줘보세요. 예. 기사 없고 그냥 까만색 지면에다가 물론 정치권 전체를 비판했었지만 대구 경북 통합이 안 됨으로써 이 지역의 미래가 깜깜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장 강렬하게 담은 거거든요. 전 여기에 모든 민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대구 경북 발전을 외치는 정치인들 특히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대구 경북의 미래가 어두워졌다라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게 최근에 영남일보 일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영남일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 정서를 담을 때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평가보다 저거 보십시오.
제일 밑에 그 밑에를 저는 주문하는데요. 캄캄한 미래, 우리는 믿는다. TK 통합법 불법 책임. 불법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구 경북에 지금 대다수 의원을 차지한 데가 어디예요? 국민의힘입니다. 오락가락하다가 지역 경제 망친다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저건 언론사에 좀 박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를 안 했다가 이렇게 자중질환 만들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 통합하겠다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의원들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호남은 이렇게 전격적으로 통합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는 통합도 안 하고 지원도 못 받을 것 같다고, 우리만 소외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말 꺼내면 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 사이에 의원들이 서로 간에 자리 나눠 먹게 하는 그런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은 때를 놓쳤던 거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그 도의회나 아니면 시의회 의원들 설득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것도 오히려 그 서로 간의 주도권 다툼에서 지금 민주당한테 밀려가지고 아마 자기들끼리 계속 이거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광주 전남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근데 행정 통합이 단순히 행정만 통합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대규모 산업을 유치할 때 광주시 또는 전남도 하나만 하기 어려운 걸 광주와 전남이 각각의 특징, 한쪽은 AI 데이터 센터의 노하우, 한쪽은 풍부한 인력과 에너지, 이런 문제를 합했을 때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통합은 정치적 문제도 있지만 대구 경북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네. 통합은 그 당위예요. 대전 충남의 단체장들이 뭐 유불리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뭐 이럴 것이 아니죠. 두 사람 앞에 있으면 그 얘기 해주고 싶네. 어디다 대고 정신 차려라. 그 주민들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하면서 할 때 뭐 하려고 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뭐가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면 답이 뻔한 거죠.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재미있으셨어요? 아, 최고죠. 네. 아, 그래요? 또 수산물을 좋아하는데 정어리 TV와 도다리 쑥국과 함께 네. 최고입니다. 대기실에 카메라도 하나 둬야 되겠지만 김민하 코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그 개콘처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원래 이렇게 웃기신 분이었어요? 원래 웃겨요. 네. 시크하다고 알려져 있던데 또 이렇게 재밌으시기도 하구나. 네. 거의 천의 얼굴을 갖고 있는. 유머 감각은요,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자신감 얘기해가지고 지금 마음에 쏙 들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 자신감. 죄송합니다. 자, 1부 함께 해주신 김성환 평론가님, 김민하 평론가님, 전혜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